이 한국의 경제발전 모형의 핵심은 한마디로 전 산업의 수출 산업화로 국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완전히 발전 경로가 달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공업과 조선공업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물동량이 발생하는데 육상에서는 철도보다 자동차가 유리하고 해상에는 선박이기 때문에 자동차 공업과 조선공업을 우선적으로 발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침이 정해지자마자 또 박 대통령은 해운 산업도 같이 육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위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100분의 1mm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 당시는 10분의 1mm 가공 기술뿐이 안 됐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에는 100분의 1mm 급의 정밀 부품이 많아서 국산화를 수출하면 기밀공업국을 공인받게 됐습니다. 이거를 자동차 공업은 5단계로 나눠졌는데 제1기는 5.16 혁명 전에 수공업적 자동차 시대로 시발차가 나왔고 버스를 조립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공업의 경험자가 없어서 5개년 계획에서 중공업 분야는 소외되다시피 했고요. 따라서 기계공업 육성은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기는 정책이 자동차 공업 일원화입니다. 근데 공장이 난립해가지고 또 조립회사는 국산품을 안 써서 망한 자동차 공업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고, 제3기는 국산화 정책을 폈고 신진자동차의 코로나, 현대코치나 아세아 피아트, 기아엔 화물자동차 생산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9년에는 자동차 국산화 계획의 원칙을 발표했는데 자동차 국산화 계획은 부품공업 육성 정책으로 국산화 목표는 승용차 72년, 73년부터는 부품 수입 금지, 그 다음에 버스와 트럭은 74년이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조립공장, 부품공장을 완전 분리해서 육성을 했고, 자동차 조립회사는 엔진 가공 공장과 차체 공장을 꼭 갖춰야 했으며, 차종은 19대로 줄이고, 표준형의 개발로 경제성을 유지했습니다. 완전 국산화 정책은 전문 엔진과 프레스 공장은 하나씩만 건설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했습니다. 제4기는 현대 기아 GM 코리아 아시아의 사업계획을 다루면서 확정을 한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의 골격인데 기본 목표는 완전 국산 자동차 50년대 생산, 1억 5천만 달러 수출 기반 확립, 그 다음에 75년 연 5만 대 생산, 그 다음에 73년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지획 포함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5년 최초로 고유 모델인 포니가 생산돼서 종합 자동차 공장과 부품 공업도 완전됐고 6대가 처음 수출됐습니다. 맞아요. 6대. 그리고 기아, 현재는 현대, 대우, 이게 이제 8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문화로 수출 산업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성공 요인은 그럼 왜 그러냐? 우선 뭐 로얄티를 해서 우리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된 부품의 수입 금지를 했고
현대는 종합자동차 공소를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육생정책의 테두리 안에 포함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80년대 초에 연산 50만 대 생산 수출 산업화 목표가 시기적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석유 절약형, 그때는 이제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소형 자동차 생산이 적절했고, 다섯째, 군용 차량 제조업체는 방위산업체로 창원 기계공업기지에 입주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 회사와 합작하지 않고 버텨서 외부 압력을 막은 공무원들의 희생정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공업인데요. 반대를 물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공업과 동시에 해운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위에 선이고요. 수출 실적은 그 밑에 분홍색으로 표시한 실적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선공업이 61년에 이제 혁명 나고서 바로 해무청을 폐지하고 상공부에 조선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68년에 1만 척불배를 건조해서 5대항을 운행하여 조선국에 올려놓았으나 보잘것 없었고, 이거를 30만 톤급으로 늘렸는데, 그거는 그래서 74년부터 선박 수입을 금지시켰고, 보조금을 확대하고 원유 운반 시 자국산 우선을 제도를 만들었고, 첫째는 현대 울산 조선소는 뭐 우리가 그 신화를 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세웠는데, 그 이유는 초대형 유조선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둘째로는 수출하려면 독자 운영해야 하고, 셋째 가장 싸고 좋게 만들면 안 팔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원유의 도입량이 급증해서 대형 국적선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옥포의 대우조선소이고, 셋째는 삼성이 인수한 축도조선소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표 2를 보게 되면 한국의 선박 비중이 25%, 45%로, 그래서 한때는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배 중에서 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든 배였다, 그렇게 실적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제가 유의를 할 적쯤이었었는데요. 1956년 한미 간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비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58년에는 원자력법이 국회에 통과했고, 59년에는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산 영구형 원자력 1호 기가 또 이래서 기공식이 됐고, 62년에 정상 가동하였어요.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 일어나고서는 이 원자로가 가동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업화를 하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워낙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건설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원적이 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중화학공업을 더 발전시켜야 하고, 그래서 국산화해서 를 수출 산업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자력 발전기를 건설하려면 고급 기내를 선발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 건설하는 데는 보통 9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7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서 78년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준공됐고요. 2000년까지 대한민국 전력의 50%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핵심 목표는
원자로 설계 기술과 연료 국산화가 포함이 됐고 기술 자립도는 96% 이상이고 2012년 현재 21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7개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고 4개의 원자력을 추가로 건설해서 세계 5위의 원전 운영국입니다. 현.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9년 12월에 UAE 바라카 지역의 한국형 차세대 원전 이게 APR 1400이라는 건데 4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 산업혁명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발전 전략이 피라미드형 경제발전 전략이었다. 그거는 뭐냐? 제품, 완제품에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재 원료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단계에서 다 완제품 수출해서 수출하고 중간제품 수출해서 수출하고 원료 해서 수출하고 전 단계를 다 수출 경쟁력이 갖도록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열매를 따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수출 경쟁력을 갖도록 은 5단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호 단계에서는 보조금까지 줬고 중적 지원 단계에서는 수입 억제 정책과 수출 지원 정책을 병행을 했고 자립발전 단계는 최적 규모의 경제를 지속했으며 4, 5단계 이후는 국제 경쟁 단계와 인류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만 도와준 후 민간 주도로 전환해서 통기적 운영만 하게 되어 선진국의 안인식과 갖게 되었고 제1단계에서는 미시 정책을 썼고 점차 거시 정책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요약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산업이 각 산업이 발전 단계가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와 같이 해서 업종 간의 발전 단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합판, 면방, 신발, 시멘트, 제당, 제부는 1차 5개년 계획 중에 이미 제1단계인 직접 보호 단계를 넘어서 제2단계인 중점 지원 단계에 있었고 71년에는 자립발전기에 도전했습니다. 72년에는 경공업 기반을 구축했고 중화학공업을 추가해서 공업 구조를 완성하는 단계에 있었고 반면에 중화학 중점적인 육성인 중화학의 6개 업종인데요. 전자,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여기에는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비철금속 이건 아직도 1단계에 있었고 82년까지 3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중점 업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서 모든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위산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방위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70년대에는 남북 간의 최악의 대립 상태가 남한의 경제 건설에 큰 자극제가 되어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이 규모의 경제 및 독과적 경쟁인데요. 국가 경쟁 가격을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해야지만 했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 기업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점은 다들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점 시비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모화하여 경쟁 체제로 들어간 단계별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호 덤핑을 완화하는 방법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상 중요하지 않은 업종은 국제 규모에 미달해도 과감히 경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타이밍, 속도, 지속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국제 수준화하고 연관 산업을 개발해서 육성하고 공장 건설도 적기를 포착해야 했으므로 국제 규모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금 산업들이 국제 규모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 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병기청이라든가 국영기업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전부 민간 기업들이 할 때 줘가지고선 책임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미 이제 경제 운영과 관리에 있는데 그 계획장들과 지도력이 후진국은 공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선진국과 완전히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할 때 후진국에서는 이미 지인 아파트를 관리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택지 조성, 자금 조달,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일이 훨씬 많고 그거를 그야말로 잘 그 싱크로나이즈 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술이나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중재 회장님 계시지만 공학행정가가 우수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중화학공업을 건설한다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엄청난 일로 국군을 도정하는 작업이었고 그 일사불란한 추진을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제2경제수석비서관을 신청해서 대통령 직접 부여사항만 오은철 씨가 그걸 하고 청명사항만 그렇습니다. 한국은 뭐 외국에서 얘기하기를 한국 주식회사다. 그래서 중화건설은 소위 한국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추진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 목표는 오직 국력 증강과 조국 근대화야 했다.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방해하지 않고 근데 후진국일수록 훌륭한 지도력과 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를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진교한 것이 큰 공헌이었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요약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유신의 그 저기는 두 개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데 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 그 다음에 73년 1월 12일 날 그걸 112 선언이라고 하는데 연두교서에서 발표했어요. 중화공업 육선 및 전 국민의 과학화 선언이라는 이 두 개의 핵심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보다는 사실 후자가 유신과업의 핵심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GNP 1000달러, 제철 능력은 100만 톤에서 1000만 톤, 조선 능력은 250만 톤에서 500만 톤, 에틸렌 생산은 10만 톤에서 80만 톤, 전력은 380만 킬로와트에서 2000만 킬로와트, 시멘트는 800만 톤에서 1600만 톤, 자동차는 3만 대에서 50만 대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게 지금 뭐가 되면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직업교육 강화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공업 구조 개편은 수출 위항적 중화공업과 방위산업이 연결된 산업 구조 생태계 건설로 핵심은 100억 달러가 되는 대형 가공 공장을 만든 것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공장을 만드는 공장. 공장 뭐? 공장을 만드는 공장. 제가 97,
공장을 이 94년에 중국에 가서 산업시찰을 갔었는데 이 공장을 짓는 공장이 무슨 어떤 건가 하는 걸 봤는데 중국에 그 당시에 그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세리네. 근데 그게 그 프레스가 얼만큼 되냐면 이 옆방만큼 크고 그 공장 내에 철도의 길이가 50km. 그 철도의 길이가 50km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 심양, 심양에.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어요. 저 내륙에다 전부 만들어놨어, 그걸. 왜냐면 미국이 폭격하면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고서, 아, 이게 공장을 짓는 공장이구나. 원자력 발전까지 다 거기서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만든 게 뭐예요? 어디예요? 창원. 창원인데 그게 처음에 어디야? 현대 양행이야. 어디? 현대 양행. 아, 현대양에. 그래가지고 그게 뭐 저 구조조정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라고. 아, 그게? 네. 그게 거기에 창원의 그 생태계를 전부 거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 기계공업, 그다음에 중화공업의 핵심은 창원공단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중국에는 심양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그 뭐야 시안. 시안. 그것도 그다음에- 내륙이네. 예? 아니 전부 그러니까 폭격하지. 그 당시에는 기술이 그게 그걸 거기는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안, 심양 또. 한 군데 지금 잊어먹었어요.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 박정희 발전 모형의 요체를 5개로 명제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명제 1.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 자본은 생산물의 전문화, 무역의 본질과 방향 및 경제 성장의 속도를 결정한다. 그건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국부는 명제 2가 인적 자본의 수준의 함수인 다양한 생산적인 산업의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규모로 결정된다. 셋째, 경제 발전의 제1 필요 조건은 발전 정신이며 평등주의는 발전 정신의 질식과 경제 정체의 충분 조건이다. 넷째, 번영하는 경제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민주주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다섯 번째,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이 경제적 번영의 핵심이다.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 자본이 필요 조건이라면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은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인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국가도 계층 간의 사회적 마찰로 야기된 부적합한 정책이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고 이를 정부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 자본과 사회 정치적 안정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실패하는가를 거의 예외 없이 설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안 걸렸습니다. 1시간 안 걸렸어요. 45분쯤 걸렸어요.